아버지께서요? 네,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도박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제 결혼할 때는 조금 술을 안 먹는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술 안 먹는 때보다 좀 비슷한 상황이 많이. 그렇죠. 그게 무서워요. 제가 얼마 전에도 내가 아버지가 뭐 너무 거칠은 폭언이 많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경상도 이제 부모님 밑에 자라가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서울 남자 다정하게 말하는 사람 끝만 올리면 된다면서 이러면서 그런 분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분은 또 도박을 한다고. 그래서 산 넘어 산인 거예요. 남편을 이렇게 제 틀의 기준에 딱 맞춰두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항상 어긋나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공황장애가 심하게 왔었거든요. 진짜 죽을 것 같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는 지인 분 소개로 제가 기적명상 대학생이 됐습니다. 3기 과정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랬구나. 부모님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어머니 통해서 이제 아버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도 듣고 하면서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겠구나. 이해하게 되셨어요, 아버지를? 아. 제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가 제일 저한테 잘해준 게 일찍 돌아가신 거라고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야 우리 엄마가 편하게 살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 가장 좋은 건 이해하면 제일 좋아요. 내 몸에 병이 있잖아요? 그럼 병을 이해하는 것이 병을 가장 빨리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자, 내가 술을 못 끊는다면 술을 자꾸 먹으려고 하는 나를 이해하면 그것에 대해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원망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원망하는 대상을 미워하잖아요, 보통. 근데 원망하는 사람을 이해하면 그 원망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제가 눈물이 자꾸 난다. 나는 자꾸 우울증이 걸린다. 나는 공황장애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나를 왜 그 상황까지 되었나라고 이해하다 보면 점점 개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고 도박도 하시고 가정에 엄마에게 가장 힘들게 하잖아요. 보통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면 보통 아버지의 그런 문제 때문에 엄마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식된 입장에서 아버지하고 정말 이혼을 하든지 누가 한 명 죽든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합니다. 두 분 싸우면은 정말 지긋지긋하다라고 얘기하고 저희 어머니도 찬장 옆에 치약을 항상 놔두고 있었어요. 내 이거 먹고 죽어본다 그러면서 찬장에 그 진짜 우리 죽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밀가루 똘똘 말아가지고 그걸 드시고 허연 거품을 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저는 우리한테 우리 공부 안 하면 죽어본다 하면 치약 먹고 이렇게 막 하시길래 그 항상 하얀 가루가 있는 거예요. 똘똘 마른 게 그거 안에 찬장 위에 그 저기 딱 여기 서랍 안에 그걸 입에 딱 여기 허연 게를 엄마 그래서 막 죽지 마라 하면서 다 몸빼 그 자꾸 막 우는데 너희들 공부 안 하면 나 죽어본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식들이 뭐 아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짜 어려운 시절 이년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저희 집 개도 쥐약 먹고 죽고 그랬거든. 그때는 쥐가 많아가지고 쥐약 넣어놓으면은 쥐약을 잘못 먹고 개가 그걸 쥐약을 먹고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게 사람한테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절 이년에 너무 어렵고 힘든 그 보릿고개 시절, 그런 6.25 이후의 시절 이년은 살았던 부모님들 입장을 사실은 저희들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 어렴풋이 이제 기억할 뿐이지.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아버지가 저렇게 술을 드실 수밖에 없었구나. 아버지가 저렇게 도박을 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었겠구나.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면 아이고 저렇게 상다리 던지고 업고 국그릇 던져가지고 국자 날라가고 그 내 머리에 맞고 된장 바르고 그랬던 그런 시절이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이 되면 그제서야 이제 부모한테 원망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뜨려져요. 모든 상황에 이해하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배우자든 자식이든 첫 번째 상대방을 이해한다. 상대방을 이해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상대방을 인정한다. 상대방을 인정한다.
세 번째, 상대방을 존중한다. 상대방을 존중한다. 요걸 세 가지라고 하는데 이해, 인정, 존중이에요. 이해, 인정, 존중.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나 가족이나 어떤 상황이든 저 사람을 먼저 존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존중이 되나? 그 욕하고 자꾸 술 먹고 뭐 자식들한테 행패 부리는 아버지를 어떻게 존중을 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잖아요. 엄마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고 얼마나 동네 부끄럽노 그런 게. 맨날 큰 소리 치고 술 먹으면 바깥에 옆집에 소리 다 나가죠. 진짜 어린 시절 여러분들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존중하려고 하지 말고 왜 저렇게 아버지가 저런 행동을 할까? 이걸 먼저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 봐야 돼. 그러려면 아버지나 부모님의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 과거. 그러다 보면은 아버지한테도 저렇게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의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많이 맞았구나. 폭언을 많이 당했구나. 또는 아버지의 어머니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이걸 조금씩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인정이에요. 인정. 이게 두 번째 마음이에요. 인정심. 이해심과 인정심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버지가 저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좀 생겨요. 아유, 저 인간 저럴 수밖에 없다. 아유, 저 인간도 똑같은 존재다. 아버지라는 틀일 뿐이지.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20대에 보통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 우리 지금 40, 50대, 60대가 다 되는 상황에서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이 아직까지 어린 마음이 올라오는데 내면에 아버지도 20, 30대, 40대 혈기왕성할 때 욕하고 막 던지고 그랬던 마음이 지금 돌아보면 우리 마음하고 다를 게 없어요. 아버지란 틀만 있을 뿐이지. 그러면 그래, 아버지도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저 고치기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게 인정이에요. 인정. 저렇게 술 먹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존중심이에요. 이거는 참 힘들어요. 존중심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 존중하는 마음까지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삶이 바로 서기 위해서. 아버지와 내 삶은 다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면 내 삶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요. 자꾸. 내 아버지가 이랬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내 주변에도 좋지 않은 인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자꾸 착각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이고 그래, 아버지도 저렇게 살다가 빨리 돌아가신 게 자식한테 가장 잘해준 행동인데, 아유 아버지 고맙습니다. 존중합니다. 아버지 인생 존중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아버지는 아버지 삶대로 존중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아버지가 자살을 해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도, 아버지가 길거리에 객사를 해도, 아이고 아버지 그런 대로 삶을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 삶 존중합니다. 생명은 누구나 다 한 번씩 죽는 거고 누구나 다 한 번씩 병들고 떠나는데 그렇게 떠나나 이렇게 떠나나 아버지 인생은 존중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어주셔야 떠나간 망자도 편하고 영가도 편하고 내 마음도 편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스스로 삶을 마감했니? 아버지가 객사를 했니? 아버지 교통사고 죽었니? 그렇게 아버지 용 쓰다가 세상 가족들 아프게만 하고 끝까지 자식들한테 좋은 일 한 번 안 해주고 죽었니? 이런 생각 자꾸 해봐요, 여러분. 평생 그 마음이 계속 이어져요. 그럼 난 평생 그늘이야. 왜냐? 아버지하고 엄마가 뿌리이기 때문에 나는 열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어두컴컴해. 이런 실수는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화살은 받았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받지 말자. 이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선생님 한번 해보시죠. 한 1년 정도를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거 받고 난 후에 나랑 생각을 받아. 내가 내 마음을 잘 쓰지 못해서 지금 이 결과인 것.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인과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뭐 외도를 하든 바람을 피든 사업을 실패를 하든 그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거는 제 아내예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가족인데 이제 그 피해 이후에 이중 피해가 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내 평생의 이 건강을 유지해야 될 내 몸뚱아리가 이게 아프게 된다면 이제는 이게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부도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더 많은 충격으로 다가오죠. 이게 이제 2차적인 그런 충격의 피해인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지금 이해가 하는 그 마음이 예전에 생겼으면 좀 덜 했을 텐데 지금 이 아파 보니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구나 이게 지금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큰 깨달음이 와요. 원래 그전에는 그런 공부, 깨달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잖아요. 마음에 대한 공부.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아마 한 1년 전에 막 이혼을 그런데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는 암에 걸린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를 돌봐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본인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이혼을 못 하겠는 거예요. 돌봐줄 가족이 없고 남편이 어떤 상황이든 남편이 부도가 됐든 외도가 됐든 남편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든든하고 내 몸이 힘드니까. 근데 내 몸이 건강했을 때는 나는 이혼을 준비를 했었는데 내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같이 산다. 이거는 본인이 이기적인 마음이죠. 또 아프고 나서 이혼을 생각하니 이제는 내가 남편 없으면 어떻게 그래 맞아요. 내가 지금 아픈데 밖에 나가서 내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래 이게 이제 최선을 못하면 차선을 해야 되고 또 차선이 안 되면은 그 밑에를 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선택한 것이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방식이듯이 남편이 지금 그 삶을 선택한 건 자신의 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식처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식처럼 남편을 자식이 하는 행동이라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가장 본인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빠른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큰 자식,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큰 아들이 하는 행동이다라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지? 이유를 하나만 대라 이야기하라고 진짜 1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살 이유가. 근데 얼마 전부터 무슨 계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계기인지를 모르게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아내, 남편, 배우자, 외도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그냥 한 존재가 하는 행동들이라고 보시고 내 거, 내 남편, 내 자식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그냥 밖에 나가서는 그거 왜 신경 써요? 그걸 내가 신경 쓴다고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몰래 더 안 보이는 데서 더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식들한테 담배 태우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러면 엄마 아빠 안 보는 데서 더 많이 하듯이, 연애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듯이 밖에 나가서 또 하고 또 연애하고 그러잖아요. 자식들 어릴 때, 청소년 때, 고등학교 때 남자 만나면 안 된다, 친구 만나면 안 된다 하지만 맨날 보면은 어두컴컴한 데 앉아가지고 둘이 이짓 저짓 하고 있잖아요. 어린애들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 삶을 사세요. 내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잡고 있어 봤자. 그리고 내 건강 잘 챙기고 내 인생 살아요. 이런 데 오고 마음 공부하고 그래요. 지금 내가 여기 딱 선택은 두 가지잖아. 이혼을 하든 지금 그냥 이해하고 살든. 이혼을 하면 지금 내 몸도 아프고 힘든 상태고 나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거, 그렇다고 재환님 참으면서 살아요. 참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 존재는 그 존재의 삶이라고 내려놔 버리라는 거지. 나는 그걸 이해하고 참아야 돼요. 내가 부부인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한 존재로만 보는 거예요. 난 내 삶의 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자꾸 부부관계, 자식관계 여기 있으니까 이 울타리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암과 싸우고 있지만 내가 암 환자 그렇기 때문에 암이 더 힘든 거예요. 모든 인간은 제가 그랬잖아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긴다고. 그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암도 또 하나의 나인 거예요. 암도 한 존재로 보라고요. 그걸 내 인생하고 엮기 때문에 자꾸 암 환자, 암 생활하고 있고 이런 말이 튀어나온다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암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매일매일 생겨나니까. 그게 지금 드러난 거니까. 그냥 열심히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도 그때 그 시절 인연, 사랑, 애정 있던 그때 그 시절 에너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못 나와. 안 돼.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겨? 그런데 남자가 뭐 애인이 생기든 뭐 배우자가 바람핀다 하면은 그때 초반으로 되돌아가는 마음이 자꾸 생겨. 20대, 30대로 자꾸. 그래서 더 질투가 나고 더 미워지고, 몰랐을 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바람을 10년 전부터 피웠던, 8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2년 전에 알았던, 8년 동안은 멀쩡했잖아, 마음.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았으니까, 최한님 그래도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이혼하면 되고, 내가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혼해도 되고, 내 삶을 살고 싶으면 그런 인간하고도 살지 못한다면 이혼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이혼을 굳이 해서 내가 더 피폐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만 살짝 내려놓고 한 존재라고 바라봐 버리고 그냥 나는 내 즐길 걸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다 보면 나이 들면 남자는 다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돌아오면 아 됐다, 난 내 몸 건강하니까 내 삶 살게 해도 되고, 그래 알았다, 그래 고생했다라고 하고 받아줘도 되고, 그때는 내 선택인 거예요. 저는 이게 현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언제 돌아오니? 그럼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자꾸 아프게 된다니까. 우리는 각자의 일이 지금 우리가 위해주는 편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걸 선택하자는 거지.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딱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에요. 딱 그래 내가 가장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기적인 게 뭐냐면 내가 행복하고 편하게 사는 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야 자식도 편하고 남편도 편한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아요.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져 버려요. 이게 어떻게 이기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거지. 왜 내가 남편 바람 피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져야 돼? 그 버릇이 잘 안 고쳐지는데 그럼 난 평생 저 남편이 바뀌길 바라면서 벌벌 떨며 살아야 돼?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딱 법적으로 정리해버리면 내 삶 살면 되고. 근데 그게 안 될 상황이면 최대한 이 상황은 이해하되 내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도 남편을 이제 이해까지는 했으니 이제 이렇게 지내도 나는 이제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지금부터 이제 나도 나의 행복한 삶을,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것도 마음 편하게 만들어서 나를 행복하게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살 이유가 생겼던 거고, 내가 힘들면서 죽겠는 내가 너무 또 억울하다는 생각이 내가 왜? 그래. 내가 어때서? 내가 뭐 그래서 뭐가 부족해서? 하루를 살고 가더라도 이게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정립이 되고 바로 서면 그때 이혼을 또 해도 상관없어요. 안 그래요? 지금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서 왜 마음에 더 상처, 지금 몸도 아픈데 자꾸 그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지금 너무 선택 잘 하셨어요. 중국에서 왔지만 저는 항상 뭐 중국 사람을 속이진 않아요. 이전에 제가 실효증 걸려서 딸 때문에 또 속상한 것도 있고. 딸 때문에 실어증까지 걸렸다고요? 근데 딸이 잘 나갔었어요. 비도 수천만 원 준 거예요, 한국 돈으로. 딸이? 네, 그러다 보니까 딸이 우울증이 왔고, 근데 이것이 나한테 말을 안 하고, 비도 수천만 원 줄 때까지 말을 안 한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고, 엄마 나 바쁜데. 말씀 좀 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와서 중국 교포로 와서 22살 때 참 등 떠밀다시피 해서 결혼을 했는데, 22살 때 딸이 태어났으니까, 얼마 뒤에 태어났으니까 그 딸만 보고 어찌 보면 엄마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해서 딸이 잘 되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타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식이 조금이나마 주눅들까 싶어서 내가 조금 더 남보다 더 잘하고, 그리고 또 워낙 딸이 똑똑하니까 모든 걸 좀 잘 키우고 싶고, 뿌듯한 그런 엄마로서도 좀 자랑스러운 딸로 키우고 싶은데, 그게 딸한테는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부담이 엄청 돼요. 근데 그거를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결국은 이런 증상이 지금 생긴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딸이 엄마로부터의 그런 기대와 말은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기대와 그걸 다 자식은 느낍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다 느껴요. 자식들이. 그럼 엄마한테 그거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딸이라고 그걸 안 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앞만 보고 했을 거예요. 앞뒤 안 보고 엄마한테 만족시키려고 엄마가 이걸 원하니까 홀로 단신 한국에 와서 이렇게 나를 키워주시는데 내가 꼭 내 머리도 따라주고 하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삶이란 게 어머니 항상 봄날이 있어요? 없어요. 겨울이 반드시 온다고 이게. 겨울이 반드시 와요. 자식을 똑똑하고 남들이 다 똑똑하다 그러고 뭐 좋은 거 다 해줄 때는 봄날이라 치더라도 그것이 한순간에 가을이 되고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될 때는 반드시 와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몸에 병이 오기도 하고요.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들이 삶에서 펼쳐져요. 인생에서.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항상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잘 되던 자식, 똑똑한 자식만 바라봤다가 자식이 그런 우울증이나 힘들어하는 거 또는 빚을 지든가 사기를 당하든가 이런 고통이 딱 왔을 때는 엄마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 세상에 오롯이 하나밖에 없거든. 하늘이거든. 자식이 하늘이고 나의 모든 것이거든. 얼마 전에도 여기 한 분이 오셔서 내 목숨이 끊어놓더라도 내 자식만 잘 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연세도 똑같아요. 딱 35이고 자식도. 근데 중요한 건 자식이 또 왔어요. 수업을 보내가지고. 자식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는 제 앞에서요? 엄마의 이런 평생 내가 35년 동안 엄마가 기대를 해가지고 내가 엄마의 기대를 업고 살다 보니까 제가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대요. 근데 엄마한테 상처가 될까봐 엄마가 나한테 너무 애쓰는 거 보고 상처가 될까봐 한마디 말도 못하고 꾹꾹 참다 보니까 채화님 제가 우울증이 와서 엄마한테도 말도 못하고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고 지금은 사업도 안 되고 아니 우울증이 오고 힘드니까 사업이 잘 될 리가 있나. 마음이 편안하고 웃어야지만이 사업도 잘 될 거 아니야. 밥 한 그릇을 팔더라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오신 선생님께서 아,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 살았잖아요, 어머니. 그리고 내 목숨을 다해도 자식만 잘 된다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자식에게는 가장 힘든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 자식한테 자꾸 배 아픈 상한 음식을 자꾸 주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근데 엄마가 주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 그럼 자식이 그걸 먹어. 설사하고 배 아파 토해. 그래도 엄마가 주니까 엄마 싫어할까봐, 엄마 실망할까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의 또 고충이 있고. 근데 엄마는 그걸 잘 몰라. 그게 상한 음식인지 잘 몰라.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시절 인연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갑자기 아날로그 폰, 옛날 폰 쓰라 이런 거 쓰라고 하면은 내 시대는 이걸 썼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자식은 스마트폰 쓰잖아. 근데 야 이게 더 좋아. 전자파도 없이 이게 더 좋아. 자꾸 권해봤자 아들은 자식들은 그걸 쓰나 안 쓰나?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봤을 때는 전자파도 적고 버튼도 크고 터칭도 편하니까 훨씬 좋다 생각할 수 있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사고방식이 달라. 그래서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야, 밥 많이 먹어야 된다. 야, 너무 힘들게 움직이지 마라.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고, 또 움직여야 걷기도 하고 운동도 돼요. 근데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건 자식에게는 어머니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순간 발심하셔야 돼요. 난 안 되는 게 아니야.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해봐서 그래요. 자, 여러분이 지금 내가 100m 뭐 14초에 달릴 수 있어요. 아, 안 돼요. 저는 20초 넘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돼요. 근데 100m를 안 뛰어보고도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지 않아서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아서 습관이 되어서 집착하고 있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래서 안 된다고 지금 본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돼요.
한 번이 어렵지. 100m 달리기도 뛰어보면은 나중에 20초 나오다가도 19초 나올 수 있고 18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항상 나 20초 넘어야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은. 왜냐? 뛰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체력장 할 때 말고는 뛰어보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안 돼요 이렇게 어렴풋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식한테 집착을 내려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요. 놓기를 또 싫어하는 거. 그래요, 맞아요. 그게 두려워. 그러니까요. 내가 평생 마음에 이 하트를 지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떨어져 나갈까. 그렇지, 두려운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는 싶은데 내려놓지 못하는 거. 맞아요. 그게 이제 무의식이에요. 내가 집착을 재환님 내려놓고 싶어요 하는데 본인이 그걸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저도 내려놓으면 허전할까 봐. 아니 그렇지. 내려놓고 저도 머릿속은 항상 너서 내려놔야지. 네가 죽든지 말든지 어쨌든 살았잖아. 물정에서 뛰다고 살았잖아. 어서 살겠지. 응원을 많은 응원해서 근데 그래서 저번에 4년반 만에 봤거든요. 그래서 미안해 엄마 그때 집착인 줄 몰랐어. 그러니까 나 응원하도 몰랐어. 그래. 그러는데 또 그냥 머릿속에 눈만 뜨면 머릿속. 그러면 또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절해요, 절수행. 예. 그러면 절하면서 내 딸은 따라해보세요. 어느 장소에서나 편안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절할 때. 내 자식이 어느 장소에서든 편안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절해요. 오늘부터 이 기도법을 하세요. 엄마가 좋아지면 자식은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엄마는 자식의 뿌리거든요. 자식은 열매예요. 근데 엄마가 자꾸 우울하고 이렇게 하면 자식이 열매가 시들시들해지잖아. 안 그렇겠어요? 근데 엄마가 방긋방긋 웃으면 그래 우리 자식은 어느 곳에서든 잘 있어 고마워 이렇게 마음 내면 자식이 우울증 같은 거 다 사라져요. 엄마가 딱 마음 내야 돼요. 자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자꾸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세에서 지금 아직 뭐 올라오고 있어. 괜찮아. 엄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그래 엄마 너는 지금 이대로 살아있어도 괜찮아. 살아있으면 돼. 괜찮아. 전화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 들어주고 다만 그렇게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전화하는 거니까 그래 괜찮아. 그래 언제든지 전화해. 그런 전화 또 울면서 오늘 전화 받으면 또 막 집착이 이게 가라앉았던 집착이 또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자식이 또 그게 그 엄마의 에너지가 느껴져서 또 자신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나는 수행자다. 지아님 얘기했지 감사해. 그래도 감사하다. 괜찮다. 그래도 감사하다. 엄마 항상 기도할게. 열심히 기도할게. 절하고 있어. 이 얘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자식은 든든한 뭔가 느티나무 같이 느껴져요. 아셨죠? 엄마가 네가 무슨 얘기하고 고민 얘기하면 엄마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괜찮다. 엄마 열심히 절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이렇게만 얘기해요. 예,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일단은 가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배우자와의 문제가 본인의 삶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바깥에서 잘한다 하더라도 가정이 불편하면 사람이 항상 피폐해져요. 밖에서 아무리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내 가정에서 삐걱삐걱 하면은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연애하고 내가 함께 한 지붕에 살고 있는 배우자 그리고 또 내 배 아파서 난 자식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마음이 불편한 순간 인생 자체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바깥에 창조적이고 라인 댄스를 하고 뭔가 하기 위해서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남편과의 인연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말이나 행동들이 왔다 갔다 하는 행동들이 예전부터 있었지 않아요? 아니 뭐 근래에 심해진 것 같아요. 근래 심하면 남자도 이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환절기에 특히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계절타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뭐 변화되는 거 보면 용서해준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변화되는 거 보면 용서해준다 그거는 이제 뭐 차 사주고 뭐 사주고 용서해준다 이런 것들은 그냥 남편이 하는 말이고 남편 자체가 성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본인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되게 많이 편안해졌고 지금은 되게 사람들한테 되게 괜찮다 이런 말도 되게 많이. 그러면 본인 자체가 괜찮아지면은 앞으로 남편도 더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걸, 남편이 그런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법. 경상도 사람이 싸우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처럼 들릴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말투 자체가 그럴 뿐이지 그걸 지금 질문자에게 막 무시하고 막대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게 본인의 피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말투 자체가 그렇고 왔다 갔다 성격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좋으면 자기가 또 좋은 거예요. 싫으면 오만 개 다 싫은 거예요. 그런 성격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에 본인이 상처를 받으니까 그게 문제거든. 근데 남편은 잘 안 바뀌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라고 하는데 그게 아가 아니라 사실은 어로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 소통 자체가 경상도 사람들은 말할 때 그냥 아는 밥 묻나? 반찬이 와 이렇노? 이러면 반찬 좀 신경 써줘. 이 서울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싸우는 것처럼 들리잖아. 그러니까 그 말투의 차이고 그거지 그것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요. 이제 적응할 때도 됐잖아. 그거를 선택한 사람이 본인이잖아. 그 남자를. 아니에요? 그래, 그런 면이 좋았잖아. 연애할 때는. 나를 다 받아줘. 그러니까 다 받아주고 화끈하게 받아주고 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선택해, 그게 끌렸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에 본인이 그런 남자한테 끌리는 면이 자석처럼. 근데 살아보니 그런 게 내한테 힘든 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다고 좋아할 필요 없고 싫다고 또 너무 싫어할 필요 없어요. 그게 자꾸 바뀌니까. 아니 배신을 좀 많이 당해갖고 코로나 때부터. 배신은 저도 당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당해. 부모한테도 당하고 자식한테도 당하는 게 배신이에요. 근데 그걸 배신이라고 이름 단어 짓지 말아요. 그냥 인연관계일 뿐이에요. 인연관계. 그걸 배신, 배반이라고 자꾸 마음으로 새기면 나만 상처가 커. 사람 살다 보면 등질 때도 있고 소리 소문 없이 1, 2년 연락 안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신이라 내 자식 결혼식에 부지 안 할 수도 있어. 나는 했는데 그 사람은 잊어버리고 또 안 할 수도 있어. 배신이라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인연이었구나. 그리고 본인은 절을 하세요. 절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은 인연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절하셔야 돼요. 나에게 오는 모든 인연은 그냥 인연입니다. 그게 상관관계를 자꾸 붙이지 말아요. 알았죠? 그래서 뭐 한다 하지 말고 절하면서 인연입니다. 그래, 인연입니다. 시절 인연입니다. 다만 인연입니다. 배신 배반 아니고 그냥 부지를 안 하든 나에게 고통을 줬든 나에게 배반을 했든 인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나가면 돼. 그렇죠. 그 말을 자꾸 하셔야 된다고. 자연스럽게 지나가지 말고 그냥 이 말을, 귀점 명상은 말을 자꾸 들려줘야 돼. 그래야 바뀌어 인생이.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들려주면서 인연입니다 하면서 또 그 절하고 인연입니다. 배반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또 인연입니다 하고 또 절하고. 다만 요렇게만 계속 수행하세요. 다음 때까지. 중국에서 왔지만 저는 항상 뭐 중국 사람을 속이진 않아요. 이전에 제가 실효증 걸려서 딸 때문에 또 속상한 것도 있고. 딸 때문에 실어증까지 걸렸다고요? 근데 딸이 잘 나갔었어요. 비도 수천만 원 준 거예요, 한국 돈으로. 딸이? 네, 그러다 보니까 딸이 우울증이 왔고, 근데 이것이 나한테 말을 안 하고, 비도 수천만 원 줄 때까지 말을 안 한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고, 엄마 나 바쁜데. 말씀 좀 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와서 중국 교포로 와서 22살 때 참 등 떠밀다시피 해서 결혼을 했는데 22살 때 딸이 태어났으니까 얼마 뒤에 태어났으니까 그 딸만 보고 어찌 보면 엄마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해서 딸이 잘 되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타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식이 조금이나마 주눅들까 싶어서 내가 조금 더 남보다 더 잘하고 그리고 또 워낙 딸이 똑똑하니까 모든 걸 좀 잘 키우고 싶고 뿌듯한 그런 엄마로서도 좀 자랑스러운 딸로 키우고 싶은데 그게 딸한테는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부담이 엄청 돼요. 근데 그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결국은 이런 증상이 지금 생긴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딸이 엄마로부터의 그런 기대와 말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기대와 그걸 다 자식은 느낍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다 느껴요. 자식들이. 그럼 엄마한테 그거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딸이라고 그걸 안 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앞만 보고 했을 거예요. 앞뒤 안 보고 엄마한테 만족시키려고 엄마가 이걸 원하니까 홀로 단신 한국에 와서 이렇게 나를 키워주시는데 내가 꼭 내 머리도 따라주고 하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삶이란 게 어머니 항상 봄날이 있어요? 없어요. 겨울이 반드시 온다고 이게. 겨울이 반드시 와요. 자식을 똑똑하고 남들이 다 똑똑하다 그러고 뭐 좋은 거 다 해줄 때는 봄날이라 치더라도 그것이 한순간에 가을이 되고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될 때는 반드시 와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몸에 병이 오기도 하고요.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들이 삶에서 펼쳐져요. 인생에서.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항상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잘 되던 자식, 똑똑한 자식만 바라봤다가 자식이 그런 우울증이나 힘들어하는 거 또는 빚을 지든가 사기를 당하든가 이런 고통이 딱 왔을 때는 엄마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 세상에 오롯이 하나밖에 없거든. 하늘이거든. 자식이 하늘이고 나의 모든 것이거든. 얼마 전에도 여기 한 분이 오셔서 내 목숨이 끊어놓더라도 내 자식만 잘 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연세도 똑같아요. 딱 35이고 자식도. 근데 중요한 건 자식이 또 왔어요. 수업을 보내가지고. 자식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는 제 앞에서요? 엄마의 이런 평생 내가 35년 동안 엄마가 기대를 해가지고 내가 엄마의 기대를 업고 살다 보니까 제가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대요. 근데 엄마한테 상처가 될까봐 엄마가 나한테 너무 애쓰는 거 보고 상처가 될까봐 한마디 말도 못하고 꾹꾹 참다 보니까 채화님 제가 우울증이 와서 엄마한테도 말도 못하고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고 지금은 사업도 안 되고 아니 우울증이 오고 힘드니까 사업이 잘 될 리가 있나. 마음이 편안하고 웃어야지만이 사업도 잘 될 거 아니야. 밥 한 그릇을 팔더라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오신 선생님께서 아,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 살았잖아요, 어머니. 그리고 내 목숨을 다해도 자식만 잘 된다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자식에게는 가장 힘든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 자식한테 자꾸 배 아픈 상한 음식을 자꾸 주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근데 엄마가 주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 그럼 자식이 그걸 먹어. 설사하고 배 아파 토해. 그래도 엄마가 주니까 엄마 싫어할까봐, 엄마 실망할까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의 또 고충이 있고. 근데 엄마는 그걸 잘 몰라. 그게 상한 음식인지 잘 몰라.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시절 인연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갑자기 아날로그 폰, 옛날 폰 쓰라 이런 거 쓰라고 하면은 내 시대는 이걸 썼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자식은 스마트폰 쓰잖아. 근데 야 이게 더 좋아. 전자파도 없이 이게 더 좋아. 자꾸 권해봤자 아들은 자식들은 그걸 쓰나 안 쓰나?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봤을 때는 전자파도 적고 버튼도 크고 터칭도 편하니까 훨씬 좋다 생각할 수 있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사고방식이 달라. 그래서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야, 밥 많이 먹어야 된다. 야, 너무 힘들게 움직이지 마라.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고, 또 움직여야 걷기도 하고 운동도 돼요. 근데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건 자식에게는 어머니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순간 발심하셔야 돼요. 난 안 되는 게 아니야.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해봐서 그래요. 자, 여러분이 지금 내가 100m 뭐 14초에 달릴 수 있어요. 아, 안 돼요. 저는 20초 넘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돼요. 근데 100m를 안 뛰어보고도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지 않아서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아서 습관이 되어서 집착하고 있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래서 안 된다고 지금 본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돼요. 한 번이 어렵지. 100m 달리기도 뛰어보면은 나중에 20초 나오다가도 19초 나올 수 있고 18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항상 나 20초 넘어야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은.
왜냐? 뛰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체력장 할 때 말고는 뛰어보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안 돼요. 이렇게 어렴풋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식한테 집착을 내려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요. 놓기를 또 싫어하는 거. 그래요. 맞아요. 그게 두려워. 그러니까요. 내가 평생 마음에 이 하트를 지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떨어져 나갈까. 그렇지. 두려운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는 싶은데 내려놓지 못하는 거. 맞아요. 그게 이제 무의식이에요. 내가 집착을 채연님 내려놓고 싶어요 하는데 본인이 그걸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저도 내려놓으면 허전할까 봐. 그렇지. 내려놓고 저도 머릿속은 항상 너도 내려놔야지. 네가 죽든지 말든지 어쨌든 살았잖아. 물정에서 뛰다고 살았잖아. 어쨌든 살겠지. 응원을 많은 응원해서 근데 그래서 저번에 4년반 만에 봤거든요. 그래서 미안해 엄마 그때 집착인 줄 몰랐어. 그러니까 나 응원하도 몰랐어. 그래. 그러는데 또 그냥 머릿속에 눈만 뜨면 머릿속. 그러면 또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절해요. 절수행. 예. 그러면 절하면서 내 딸은 따라해보세요. 어느 장소에서나 편안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절할 때. 내 자식이 어느 장소에서든 편안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절해요. 오늘부터 이 기도법을 하세요. 엄마가 좋아지면 자식은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엄마는 자식의 뿌리거든요. 자식은 열매예요. 근데 엄마가 자꾸 우울하고 이렇게 하면 자식이 열매가 시들시들해지잖아. 안 그렇겠어요? 근데 엄마가 방긋방긋 웃으면 그래 우리 자식은 어느 곳에서든 잘 있어 고마워 이렇게 마음 내면 자식이 우울증 같은 거 다 사라져요. 엄마가 딱 마음 내야 돼요. 자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자꾸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세에서 지금 아직 뭐 올라오고 있어. 괜찮아. 엄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그래 엄마 너는 지금 이대로 살아있어도 괜찮아. 살아있으면 돼. 괜찮아. 전화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 들어주고 다만 그렇게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전화하는 거니까 그래 괜찮아. 그래 언제든지 전화해. 그런 전화 또 울면서 오늘 전화 받으면 또 막 집착이 이게 가라앉았던 집착이 또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자식이 또 그게 그 엄마의 에너지가 느껴져서 또 자신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나는 수행자다. 지아님 얘기했지 감사해. 그래도 감사하다. 괜찮다. 그래도 감사하다. 엄마 항상 기도할게. 열심히 기도할게. 절하고 있어. 이 얘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자식은 든든한 뭔가 느티나무 같이 느껴져요. 아셨죠? 엄마가 네가 무슨 얘기하고 고민 얘기하면 엄마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괜찮다. 엄마 열심히 절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이렇게만 얘기해요. 예,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일단은 가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배우자와의 문제가 본인의 삶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바깥에서 잘한다 하더라도 가정이 불편하면 사람이 항상 피폐해져요. 밖에서 아무리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내 가정에서 삐걱삐걱 하면은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연애하고 내가 함께 한 지붕에 살고 있는 배우자 그리고 또 내 배 아파서 난 자식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마음이 불편한 순간 인생 자체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바깥에 창조적이고 라인 댄스를 하고 뭔가 하기 위해서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남편과의 인연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말이나 행동들이 왔다 갔다 하는 행동들이 예전부터 있었지 않아요? 아니 뭐 근래에 심해진 것 같아요. 근래 심하면 남자도 이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환절기에 특히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계절타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뭐 변화되는 거 보면 용서해준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변화되는 거 보면 용서해준다 그거는 이제 뭐 차 사주고 뭐 사주고 용서해준다 이런 것들은 그냥 남편이 하는 말이고 남편 자체가 성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본인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되게 많이 편안해졌고 지금은 되게 사람들한테 되게 괜찮다 이런 말도 되게 많이. 그러면 본인 자체가 괜찮아지면은 앞으로 남편도 더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걸 남편이 그런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법. 경상도 사람이 싸우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처럼 들릴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말투 자체가 그럴 뿐이지 그걸
지금 질문자에게 막 무시하고 막대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게 본인의 피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말투 자체가 그렇고 왔다 갔다 성격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좋으면 자기가 또 좋은 거예요. 싫으면 오만 개 다 싫은 거예요. 그런 성격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에 본인이 상처를 받으니까 그게 문제거든. 근데 남편은 잘 안 바뀌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라고 하는데 그게 아가 아니라 사실은 어로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 소통 자체가 경상도 사람들은 말할 때 그냥 아는 밥 묻나? 반찬이 와 이렇노? 이러면 반찬 좀 신경 써줘. 이 서울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싸우는 것처럼 들리잖아. 그러니까 그 말투의 차이고 그거지 그것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요. 이제 적응할 때도 됐잖아. 그거를 선택한 사람이 본인이잖아. 그 남자를. 아니에요? 그래, 그런 면이 좋았잖아. 연애할 때는. 나를 다 받아줘. 그러니까 다 받아주고 화끈하게 받아주고 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선택해, 그게 끌렸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에 본인이 그런 남자한테 끌리는 면이 자석처럼. 근데 살아보니 그런 게 내한테 힘든 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다고 좋아할 필요 없고 싫다고 또 너무 싫어할 필요 없어요. 그게 자꾸 바뀌니까. 아니 배신을 좀 많이 당해갖고 코로나 때부터. 배신은 저도 당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당해. 부모한테도 당하고 자식한테도 당하는 게 배신이에요. 근데 그걸 배신이라고 이름 단어 짓지 말아요. 그냥 인연관계일 뿐이에요. 인연관계. 그걸 배신, 배반이라고 자꾸 마음으로 새기면 나만 상처가 커. 사람 살다 보면 등질 때도 있고 소리 소문 없이 1, 2년 연락 안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신이라 내 자식 결혼식에 부지 안 할 수도 있어. 나는 했는데 그 사람은 잊어버리고 또 안 할 수도 있어. 배신이라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인연이었구나. 그리고 본인은 절을 하세요. 절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은 인연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절하셔야 돼요. 나에게 오는 모든 인연은 그냥 인연입니다. 그게 상관관계를 자꾸 붙이지 말아요. 알았죠? 그래서 뭐 한다 하지 말고 절하면서 인연입니다. 그래, 인연입니다. 시절 인연입니다. 다만 인연입니다. 배신 배반 아니고 그냥 부지를 안 하든 나에게 고통을 줬든 나에게 배반을 했든 인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나가면 돼. 그렇죠. 그 말을 자꾸 하셔야 된다고. 자연스럽게 지나가지 말고 그냥 이 말을, 귀점 명상은 말을 자꾸 들려줘야 돼. 그래야 바뀌어 인생이.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들려주면서 인연입니다 하면서 또 절하고 인연입니다. 배반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또 인연입니다 하고 또 절하고. 다만 이렇게만 계속 수행하세요. 다음 때까지. 자식을 키워보면은 병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는 자식 교통사고로 보내고 이렇게 오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마음이 힘들어서. 심지어는 자기가 운전하는 그 백 하다가 뒤에 7살 된 아이를 치여가지고 49제 보내고 여기 와서 눈물을 이렇게 우신 그 남자분도 아버지도 계셨어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정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죠. 세상에. 내가 지금 약간의 마음에 힘든 거, 신경질 나고 그리고 집착하고 이런 것들 생명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하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트럭 운전사가 꾸벅 졸아가지고 한 사람을 치여가지고 그 사람을 평생 장애인을 만들어가지고 괴로운 마음에 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 각자의 얘기 들어보면 삶이 너무나 진짜 조금 안전하고 몸이 건강하고 어찌됐든 그것만이라도 정말 큰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여기 할 때마다 느끼는 거거든요. 싸우는 것도 건강하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은 자식에 대한 집착은, 제가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은 모래 위에 발자국을 새기는 것이다. 돈에 대한 집착도 모래 위를 걷는 것이다. 모두 다 흩어지고 사라진다. 네, 맞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에서는 돈입니다. 돈. 근데 이 돈이 건강할 때는 돈이 좋아요. 여행도 갈 수 있고 좋은데 어디 암이 생기든가 큰 병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돈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자식도 같이 있을 때 싸우고 하지, 자식이 아프든가 부모가 아프면은 그때부터는 온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병이 찾아오는 원인의 마음이 80%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서로 주고 걱정하고 이게 오히려 큰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오늘 집착하고 있는 거, 이거는 모래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오늘 모래에다가 한 발자국 해봤자 내일 되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새기려고 모래 위에 발자국을 새기고 글씨를 쓰고 하트를 그려도 다 모래 위에 그냥 사라져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썼다라고 하는 마음 낼 필요 없어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뭘 했다라는 마음 낼 필요 없어요. 자녀에 대해서 내가 잘 키웠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마음 낼 필요 없어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세게 있으면은 더 마음이 힘들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다. 니는 그냥 네 인생 잘 살아가면 목숨 붙어 있으면 그게 감사한 거다. 이렇게 마음 내주셔야 돼요. 근데 자기가 새긴 거, 어느 대학 보낸 거, 어떻게 학원 보내고 뭐 했는 거, 이게 다 새기는 거거든. 자기가 자꾸 마음에. 근데 그건 흩어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그리고 자식에 대한 거, 돈에 대한 집착. 집착은 모두 다 인생의 바다,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새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라질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인기도 사라진다. 인생이 모래 위에 새려진 걸 모르고 그거를 계속 잡고 있다가 우리가 모래를 딱 치워지면 손으로 빠져나갑니다. 치워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자식을 치워잡으면 치워잡을수록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보는 게 나아요. 부동산도 치워짓고 잡고 있으면 자꾸 빠져나가요. 보는 게 나아요. 그냥 보고 관찰하는 게 나아요. 주식도요, 자꾸 넣었다 뺐다 하면 다 빠져나가요. 꾸준하게 10년이든 놔두는 사람은 덜 손해봅니다. 근데 그게 안 돼서 안 달라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마음도 1, 2년 뭐 하려고 하면 실패해도 지가 실패하고 성공해도 지가 성공한다라고 애착하는 마음 쥐어잡지 말고 또 그렇게 지켜봐요. 2년입니다. 그렇게 안 나간 돈은 또 다른 데 어디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어디 아프다든가 갑자기 큰 사고가 난다든가 돈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투자도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해서 돈을 벌면 좋은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20-30%래. 20-30%.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20-30%예요. 다 성공하면 다 부자 되게. 근데 장사를 해서 여러분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장사 편의점이든 10개 차리면 2개 성공한대요. 편의점도. 그러니까 안 될 확률이 더 높은 줄 알면 돼요. 근데 20%를 보면서 하잖아. 또 욕심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떡하겠어.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도시락 싸들고 말려도 할 사람은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말려도 빠져나갈 건 빠져나간다. 내가 모래를 아무리 발자국을 살짝 해도 곧 사라지듯이 쥐어잡은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손에 쥐만 더 나가요. 그게 돈이든 부동산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간에. 그래서 절하면서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집착은 모래와 같습니다. 쥐어잡으면 쥐어잡을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더 꽉 쥐어잡으면 더 쥐어잡을수록 더 빠져나가요. 손에 쥐만 나요. 통증만 생겨요. 그냥 또 올려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모든 순간을 바라봅니다. 그저 지켜봅니다. 바라봅니다. 지켜봅니다. 쥐어잡지 않습니다. 하고 그저 자식 생각나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에 대한 마음이 올라오면 그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 내고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우리 선생님. 유방 쪽에, 폐 쪽에 이제 암이 3번을 지금, 이번이 이제 4번째거든요. 전이 폐 쪽으로 전이가 돼서. 그러니까 4년 전에 암 진단을 처음 받았고, 그리고 암 진단을 4번? 4번이나 받았고. 9월 달에 검사를 했는데. 자궁 쪽, 가슴 쪽 하다가 지금은 이제 4년이 지나서 폐 쪽으로 전이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 3개월 기다리는 동안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이제 3개월 후에 검진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 결과도 두렵기도 하고 또 다른 데로 또 전이 됐을까봐 또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 언니가 한날은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톡이 띵동 와서 열어보니 그 최한의 명상, 꿀잠 자는 명상,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이거를 조금 따라 하다 보니 좀 답답한 숨이 조금 쉬어진다는 느낌? 늘 이제 이제 쉬고 있는데 숨이 모자란다는 느낌에 자꾸 숨을 몰아쉬는 이런 맞더라고요. 이걸 조금 하고 나서는 며칠 했는데도 조금 마음이 조금 편한 거예요. 숨쉬기가 조금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인연인가 봐요. 4년 전에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암이 오고 그런 참 세상에 전혀 내 인생에는 겪지 않을 것 같은 남일 같은 그런 상황을 내가 직접 겪고 나니 그게 여러 몸에 이렇게 전이 되고 검사할 때마다 그 두렵고 또 폐까지 전이 됐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는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뭐 먹는 거 입는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몸뚱아리 이 하나만 좀 괜찮아진다면 그런데다가 집에 집안일들도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막 같이 뭐 힘든 거는 또 같이 온다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모든 게 세상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고 아무리 가깝고 좋은 친구든 가족든 내 몸 아픈 거에 대해서는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오롯이 내가 이겨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 걸 느낄 때 이 사람은 지독히 상자에 갇힌 것처럼 외롭고 지독한 아픔이 또 찾아와요. 그게 이제 마음에서 몸으로 가면 몸이 또 더 불편해지고 그게 또 마음으로 가고 이게 자꾸 설상가상으로 겹쳐져서 내 인생에 이제 있지도 않은 병들이 더 생기기도 하고 더 어렵고 더 예민해지고 마음에 불편함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내 몸은 더 안 좋아지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악조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오면서 생각했던 게 다시 시작해보자. 그 마음 하나로 다시. 잘했어요. 이 제목이 마인드 리셋이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리셋하는 거예요. 뭔가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기분 좋게 전혀 아픈 사람 안 같아. 지금 4년 전에 암이 4번이나 이렇게 걸려서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저는 여기 뭐 암사기 이게 6개월 남았는데 채화님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면 될까요? 이런 분도 자주 오시고 저는 항상 또 떠나고 보내고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자식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 배우자를 암으로 떠나보내고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힐링하려고 제주도 센터에도 얼마 전에 6개월 전에 남편 보내고 또 4개월 전에 또 남편 보낸 분 여성분 이제 어머니들이 오셔서 나이도 젊어요. 40대 그분 초반들 이런 분들이 마음부터 남편이 암 환자로 계시다가 3년 만에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제 지금 본인은 4년이 지났잖아요. 고비는 넘긴 거예요. 고비를 넘겼어요. 3년이 좀 고비예요. 본인은 3년을 이렇게 이겨내고 4년 동안 이겨냈고 전이 되고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지금 연도별로 이겨내고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4년은 좋은 시절 인연이에요. 저는 3년까지 소통하다가 인연이 마무리되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급한 거는 6개월 안에 돌아가시고 근데 3년 동안에 안 돌아가시면 더 크게 안 되고 그때 몸이 3년 안에 병원에 그냥 누워 계시든가 집에서 거의 모든 근육이 손실돼서 못 움직이든가 근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질문자님은 여기까지 오시고 목소리도 좋고 눈빛도 좋고 기력도 좋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 딱 먹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가 오늘 새롭게 태어난다 생각하십시오. 오늘이 생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곳에 계신 5분의 새로운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우리 상담자, 내담자 오신 분에게 여러분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암이라는 세포는 우리 몸에 이제 하루에도 100개에서 1000개 정도 만들어져요. 정상인. 여러분 다 저도 똑같고. 인간은 누구나, 동물도 똑같고. 그러니까 암세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암세포가 딱 나오면, 매일매일 나오면, 요거를 언제 나오느냐 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그리고 음식 중에서 좋지 않은 음식, 암에 자극을 주는, 암세포를 불러들이는 그런 음식들, 뭐 술, 담배 이런 건 안 좋죠. 아무래도 탄 음식이라든가 너무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 그게 암세포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 이게 이제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의 80%가 암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배우자한테도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자식들한테도 주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요 꽃이 어제 제가 부산 마음의 숲 강연 24년 하면서 받은 꽃이에요. 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래서 물이 밑에 약간 물주머니가 담겨 있었는데도 이제 시들시들했어요. 그리고 차에 더운 데 있었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옷도 벗지 않고 먼저 한 일이, 우리 샤워하고 막 하고 싶었지만 얘를 먼저 빨리 더운 그 껍질을 다 벗겨내고 빨리 싱크대에서 물을 막 뿌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바르바르하게 살아나더니 오늘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아침에 또 물을 시원한 물로 또 갈아줬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예쁘잖아요. 그렇죠? 뭐 한 2, 3일 더 갈 수도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생물이든 뭐 어떠한 존재든 사람이든 간에 시들어요. 왜 시드냐면 세포의 활성화가 일어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멈춰요. 여러분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굳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가스 나오도록 움직여야 됩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항상 움직이세요, 걸으세요, 복도로도 그러세요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움직여야 세포가 활성화가 돼요. 가만히 있으면 굳어요. 세포도 굳어요. 세포는 여러분 정신하고 다 똑같이 연결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뇌세포, 마음세포, 무릎세포, 위세포, 장세포, 활성화를 시키는, 유산균을 여러분들 먹으면 장이 활성화된다 그러잖아요. 걔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 그거 먹고 활성화가 되니까 약간의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도 잘 나오기도 하고 장도 트러블도 좀 좋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장을 뭔가 우유나 이런 걸 유산균을 마셔서 유산균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지 않더라도 자주자주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수영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 배 부분 장을 자주 움직인다든가 절을 한다든가 그러면 장은 자연스럽게 움직여져요. 유산균 같은 거 안 드셔도 알아서 움직여져요.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내 몸에서 스스로가 나를 치유하고 깨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항상성이에요. 근데 항상성을 키우지 않으면 항상성도 발전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혼자 살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를 동중학교, 대구 동중학교라는 곳에 이제 다녔는데 이제 축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친구들과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반대항을 하는데 제가 축구를 조금 열심히 하는 편이어서 달리기도 좀 빠르고 이래서 하다가 득점을 많이 넣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뒤로 이렇게 오바이드 킥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맨 땅에 잔디도 아닌데 하다가 오바이드 킥을 하면서 딱 눈을 떴는데 앞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덤블링처럼 한 바퀴를 이렇게 뒤로 뻥 차면 뒤로 차고 딱 넘어졌는데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앞으로 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왼쪽 팔이 똑 소리 나는 거예요. 똑 부러졌어요. 왼쪽 팔이. 그래가지고 체육 선생님이 야 부모님한테 전화해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걱정할까봐 또 부모님은 농촌에 계셨고 저는 대구에 있었고 청도라는 곳에 계셨거든요. 밀양 옆에. 그래 부모님은 농사 짓고 힘들고 하니까 그때 가을이었으니까 저 혼자 병원에 가겠습니다 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맞추는데 똑 부러져 놓으니까 이걸 맞추는데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거 정말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좀 아픕니다 하면서 뚝 잡아당기더니 다시 탁 끼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붕대를 감는 게 아니라 석고를 했죠.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이제 팔 기부스를 이렇게 했어요. 왼쪽 팔을.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반 정도를 지나면 기부스를 풀잖아요.
이제 붙는 상황에 이렇게 톱으로 이렇게 잘라내더라고요. 쭉 잘라내서. 오른팔은 팔이 굵은데 왼팔은 쓰지 않으니까 딱 반이야. 그러니까 근육이 손실되어 있는 거예요. 손실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피부도 물론 햇볕을 못 봐서 거무튀하고 때도 많이 끼었고 여기까지 위쪽도 여기는 기부스를 안 했는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는데도 여기 근육도 다 소실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잖아요. 아직까지 제가 오른팔하고 왼팔의 두께가 달라요. 힘주는 게. 근데 그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났잖아. 16살 때, 17살 때인데 지금 3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팔 힘이 한 달 반 안 썼는데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세포도 이 세포가 활성화가 안 됐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매 순간마다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는 근육과 하지 않는 근육과 뼈가 다르다니까. 뼈도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뼈도 세포거든요. 그 뼈도 여러분의 뼈가 7년이 지나면 다 바뀌어요. 새로운 뼈로. 여러분이 부러졌다 하더라도 이 뼈는 7년이 지나면은 뼈의 세포와 뼈의 구성 요소가 다 바뀐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몸은 365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몸의 세포가 다 바뀌어요. 자, 지금 본인이 암세포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암세포가 매일매일 탄생을 해도 백혈구가 암세포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게 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지금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백혈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돼요. 잡아먹을 수 있도록 잘.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몸을 자꾸 움직여서 세포를 활동하게 해주셔야 돼. 그런데 보통 암이 걸리고 우울하고 그러면 안 움직여, 사람들이 잘. 그냥 가만히 있고 아침에도 특히나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절을 하든가 뭐 교회를 가든가 성당을 가든가 자꾸 움직여야 백혈구의 힘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암이 없는 분들이라도 꾸준하게 자꾸 움직이는, 그냥 괜히 운동해야 건강해진다 이 말이 허투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하셔야 될 게, 산에 지금 자주 가신다고 하니까 꾸준하게 가시고, 그리고 산에 가면서 한 가지를 더 하세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인사하세요. 먼저. 엄청난 세포의 활성화에 도움이 돼요. 저는요, 가잖아요? 엘리베이터든 여기든, 여기 어제도 여기 짐 가득 싣고 내려갔단 말이죠. 이제 마음의 숲 준비하느라고. 여기 이제 택배기사가 헬멧을 쓰고 검정색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있어요. 좀 무섭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먼저 들어가,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여기 부산에 이쪽은 잘 오지 않지만 제가 먼저, 이방인인데도 제가 먼저 여기 주인처럼 얘기해요. 산에 가면 왔다 갔다 하는 아줌마든 아저씨든 많을 거예요. 아, 좋은 하루입니다. 아이고 좋은 등산 되세요. 건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말을 소리 내서 크게 하세요. 그러면 내 뇌세포, 내 몸의 세포들이 다 그런 말을 똑같이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항상 활동적이고 긍정적이고 밝아요. 그래서 산에 가는 걸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산에 오늘 가서 걸을 때마다 왼발에도 감사합니다. 오른발에도 감사합니다. 항상 걷기 명상 중에 체완 걷기 명상 치면 유튜브에 나올 거예요. 그 7가지 7단계가 나와요. 그거를 걸으면서 배워서 하세요. 산에 갈 때마다 보약 한 첩을 먹는다 생각하고 내 몸에 가장 좋은 보약, 가장 체질에 맞는 보약을 먹는다 생각하세요. 진짜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산에 한번 가는 게 몸의 건강에 1000만원짜리 주사 맞는 것보다 더 좋아요. 아셨죠? 네. 자는데 아버님이 우리 때 다 폭력적이시고 막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또 제가 그 소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좀 이렇게 울리다가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다가 20살에 대학 나오면서 딱 나왔는데 자유를 느껴야 되는데 그 자유 속에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항상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에게 폭력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딸이나 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서 이 부모님 그늘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빠져나오고 난 거 몸은 빠져나왔는데 마음은 안에 그 어릴 때 아버지의 폭력적인 거 이런 자연 그 환경을 그대로 마음속에는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만 빠져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전쟁 뭐 고아들 전쟁에서 전쟁을 겪은 난민들 보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안전한 자유민주주의에 와서 산다 하더라도 꿈이나 망상이나 피해 망상 같은 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게 이제 트라우마라고 표현하죠. 그게 이제 20살이 넘어서 집에서 독립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부모님에게 느꼈던 트라우마가 내 안에 아직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옥상에도 몇 번 올라가고 한 2년은 사람을 안 만나고 아, 죽고 싶은 마음까지 올라왔군요. 아파트 옥상에도 몇 번 올라가고 사람을 2년을 일치 안 만나다가 우리 신랑을 만나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아, 사람이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조금씩 괜찮아져서 결혼해서 또 육아를 했는데 그 제가 그 내 마음을 돌보지 못했던 그 감정이 또 올라오죠. 그게 이제 인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보지 않으면 돌보지 않는 만큼의 인연 과보를 받게 돼요. 결과를. 근데 돌보면 돌보는 만큼의 또 좋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여기 오신 이유는 돌보는 방법을 또 한 번 발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예요. 돌보지 않으면 또 1년 뒤, 2년 뒤에 다시 되돌아가고 이걸 회귀라고 하는데 회귀 다시 되돌아가요. 그때 되면 마음에 힘든 걸 여러분께서 더 잘 느껴요. 왜냐?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는 술 한잔 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운동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막 소리하면 질러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화내서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마음 공부를 하고 나면 그게 또 잘 안 돼요. 막 좀 자신을 해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곰곰이 마음이 힘든 걸 자꾸 상처를 지켜보면 거기에 더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 안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더 많은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덤덤하게 지나갈 일도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을 세심하게 관찰한 사람은 더 그게 보여요, 더. 그래서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평생 공부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를 이해를 못한다면 아버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진짜 아버지 돌아갔을 때 저 눈물 안 났거든요. 했으니까는 돌아가셨네 했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소가 많이 되긴 했어요. 네. 제가 상담해보면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괴로워서 엄마, 아빠가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정말 많아요. 부모님 때문에 힘든 분들은.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 이제 그게 아, 이게 내 참 어릴 적의 생각이었구나. 부모가 돼봐야 또 그걸 알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옛말에도 부모는 원수, 자식도 원수가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가장 또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또 자식이고 제가 아버지가 했던 그런 행동을 하고 또 하고 있고 너무 그때 저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이제요 이제 미워하는 사람의 행동을 절대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 안에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말아야지 아버지의 그 행동을 미워하고 거부했잖아요. 그것도 내 안에 뿌리를 내려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평상시에는 잘 안 그러는데 어떤 화가 나든가 문제가 탁 생기면 그 무의식에 있던 게 탁 발현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식에게 부모가 했던 행동을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꼴이 돼버려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게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무서워요. 이걸 정화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정화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명상하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 마음의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죠. 마음이란 게.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내가 지금 나도 싫어했던 감정인데 나도 모르게 부모의 행동을 자식에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 잠재되어 있는 게 불쑥불쑥 나와요. 근데 잠재되어 있는 거는 가만히 있을 땐 잘 안 나와요. 어떤 감정이 탁 오를 때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게 평상심이 도다라는 말 있잖아요. 평상심에 자꾸 공부를 해놔야 그 잠재의식이 탁 튀어나올 때 탁 눌러줘요. 아, 딱 알아차리게 돼요. 근데 이거 평소에 알아차림이 안 되면 탁 올라가가지고 탁 화가 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상심이 도달하는 말이에요. 많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제 나머지 이게 어떻게 보면 오래된 습이잖아요. 저도 이제 막 하나씩 정리하면서 왜 내가 이걸 하나 못 고치지? 이렇게 마음 공부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하고 처음에 자책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행동이 다가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어차피 때가 되면 시절 인연처 왔다 갈 건데 그렇지. 내가 왜 그 행동이 내가 자꾸 집착해서 그게 다 나 있냐. 그렇죠. 있을까? 제가 이거 말했잖아요. 또 말씀드리지만 그 행동이 나는 아니에요. 나의 일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손톱이 있습니다. 손톱이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길면 잘라요, 안 잘라요, 여러분? 자르죠. 여기 붙어 있을 때는 내 손톱이에요. 이거 딱 자르면 뭐예요?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내 손톱이 아니에요. 이미 쓰레기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발톱도 그렇고요. 피부의 각질도 그렇고요. 머리카락도 내 머리카락이지만 떨어지면 쓰레기예요, 이거. 보기 싫어요. 머리카락 빨리. 하수구 여러분 샤워하고 나면 하수구 막히면 떼보면 머리카락 엄청 많잖아요. 그거 맨손으로 하기가 그렇잖아요. 고무장갑 끼고 하잖아요. 그게 내 머리카락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붙어있는 다 내 떼거든요. 내 가족 떼거든요. 근데 결국은 나에게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감정도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응? 감정도. 술 먹고 싶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그때뿐이에요. 그거 넘어가면 괜찮아요. 그때 하면은 그 감정이 또 쌓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 똑같아요. 미워하는 감정이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그 시절 인연에 잠시 나왔다가 다른 거 TV 보든가 스마트폰 보면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감정은 내가 아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감정은 내가 아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미워하는 감정도 내가 아니다. 미워하는 감정도 내가 아니다. 좋아하는 감정도 내가 아니다. 좋아하는 감정도 내가 아니다. 느낌도 내가 아니다. 느낌도 내가 아니다. 생각도 내가 아니다. 생각도 내가 아니다. 진짜 나는 진짜 나는 그 감정과 느낌을 그 감정과 느낌을 관찰하는 나다. 관찰하는 나다. 매 순간 변화하는 매 순간 변화하는 감정과 느낌을 감정과 느낌을 관찰하는 자. 관찰하는 자. 그게 진정한 참나다. 그게 진정한 참나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부모를 미워하고 술 한잔 먹고 싶고 내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여러 우울증이 생기고 게으른 마음이 올라올 때 이건 그냥 감정일 뿐이에요. 감정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수천 수만 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바뀔 감정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집착을 하게 돼요. 왜냐? 습이 있으니까. 옛날부터 술을 먹은 사람은 내일도 술 먹을 확률이 높고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담배 태우신 분은 내일도 담배 태우실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습이 무서운 거지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습의 노예가 되면 그건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나태해진 거. 게으름. 예, 게으르시는 게 그러니까 정진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50년 동안 수행하신 한 수행자 스님하고 신부님, 특히나 경로 수녀의 이제 수녀님들, 이제 80대고 70대 수녀님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소통해 보면 가장 힘든 게 이렇게 출가하고 종교의 귀에서 하는 게 종교의 귀에서 사시는데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라고 여쭤보면 정진하는 거, 방금 말씀하셨듯이 해이해지는 거, 이거는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50년 동안 절이나 성당에서 성직자 생활을 하더라도 하기 싫은 마음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지.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규칙이니까. 군대에서 우리가 몇 시에 6시에 일어나서 9시에 취침하는 것처럼 하는 건 하는 건데 그 중간에 하기 싫은 마음은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걸 뿐이지. 그리고 인간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명상이 편안하고 온다 하더라도 하기 싫은 마음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하기 싫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나 하나에 그냥 일어나는 잠시 감정이라고 봐요. 그냥.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살고 싶은 감정도 있고요. 배고플 때 여러분들 식사하고 싶은 감정도 있고요. 여러분 목마르면 물 먹고 싶은 감정이 있고요. 더우면 시원한 곳 가고 싶은 감정이 있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머리가 찌뿌둥하면은 뭐 약 하나 먹어야 됐다는 감정이 올라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해야 되겠다는 감정이 올라오고, 그리고 밥 먹고 나면은 양치해야겠다라는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싫어하는 감정도 그 수천 가지의 감정 중에서 그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통 사람들은 내 인생 모든 감정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올라오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고 나면 또 개운한 감정도 올라와요. 절하기 싫죠. 20분 동안 땀 흘리고 더운데, 또는 명상하기 다리 아프게 왜 앉아있나 하지만, 이거 또 해야 되나 하지만, 할 때 그 편안한 순간이 가끔씩 와요. 그 고요하고, 그리고 하고 나면 뭔가 좀 개운하고 선명한 그런 세상이 또 느껴져요. 계속해서 피곤하고요. 여러분들 회사 갔다 와가 일하신다 그랬으니까 갔다 와가지고 찌뿌둥한 몸으로 바로 누우면 씻고 바로 누우면 자면 좋죠. 근데 보통 씻기도 싫고 양치도 하기 싫고 막 쓰러지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고 나면 몸이 더 찌뿌둥해요. 양치 딱 하고, 그래도 피곤하더라도 샤워 따뜻한 물에 한번 하고, 찬물에도 한번 딱 하고 깨끗한 상황에서 딱 단 한 30분 적게 자더라도 딱 주무시는 거 하고, 그냥 바깥에서 그대로 와서 자는 거랑 또 다른 피로 회복감이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씻고 난 다음에 잠시 10배라도 잠시 회전, 그러니까 우리가 10배 절 수행하는 게 뭐냐면 몸의 순환이거든요. 여러분이 계속 앉아 있으면은 장이 아래로 처져요. 모든 장기가. 그럼 처지면은 이게 활동력이 더뎌져요. 그래서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엎드렸다가 절하고 일어나는 게, 이게 한번 뒤집어져요. 그 몸에 있던 가스라든가 안 좋은 것들이 한 번씩 빠져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정말 피곤하면 10배나 20배, 한 3, 4분도 안 걸리니까 그것만 하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한 3, 4분 하고 앉아서, 이렇게 딱 앉아서 바로 눕지 말고, 바로 누우면 몸은 쉬는데 마음은 쉬지 못해요. 그래서 앉으면 수성하강의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절을 하고 난 다음에 딱 앉으면 차가운 기운이 머리 위로 싹 올라가요. 그러면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손발은 따뜻해야 돼요. 복부는 따뜻해야 돼요. 요게 딱 돼요. 근데 바로 누우면 머리에 열이 그대로 있어요. 왜냐? 하루 종일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직장 생활 속, 일 속, 가정 생활 속에 주부로서 활동했던 모든 게 머리로 가 있기 때문에 바로 누우면 머리에 열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잠이 자요. 그러면 그때 악몽을 꾸기도 하고,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자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잠도 잘 안 오고, 잠을 푹 자지 못해요. 가수면 상태가 자꾸 이어져요. 그러면 이럴 때 절 한 10번 하고 20번 하고 난 다음에 딱 앉아서 자선 명상을 하는 거예요. 딱 앉아서 이렇게 해서 호흡을 코로 한번 깊게 천천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는 것만 한 서너 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 2분이 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눈을 감고 그냥 입을 조용히 다물고 숨만 코로 들어가고 나가는 걸 쉬어주세요. 그러면 생각이 여기 있던 꽉 차있던 열이 이렇게 돌아가요. 회전이 돼요. 그게 수성화강이에요. 동의보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찬 기운은 머리로 가야 되고 뜨거운 기운은 손발 단전으로 가야 된다. 이게 건강하고 정신건강, 몸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전에 아무리 피곤해도 바로 눕지 말아요. 술 드시고 오면 이제 선생님은 딱 술을 좋아하신단 말이죠. 술 드시고 나면 이제 속에 많은 것들이 차 있는 상태에서 보통 이제 근무 끝나고 술을 드시잖아요, 보통. 그러면 바로 씻고 눕는 것보다 절을 한 20배라도 108배는 18분 이상 해야 되니까 20배 하면 한 3, 4분 정도 딱 하시고 난 다음에 이따가 절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하시고 난 다음에 딱 자선해서 한 3, 4분 그래봤자 한 7, 8분이에요. 그거 하는데 하루에 스마트폰 잠시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잠 7분 못 잔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인생. 딱 앉아서 아까 했던 것처럼 편안하게 해서 잠시 긴 호흡을 서너 번 쉬고 눈 편안하게 감고 편안하게 숨 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딱 눈 감고 마지막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편안하게 딱 누우면 머리가 텅 비워지고 텅 비워지고 몸과 마음도 편안하게 회복이 돼요. 그럼 다음 날에 여러분의 기운이 달라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항상 좋아요.
이걸 루틴으로. 물론 하기 싫어요. 방금 말 하기 싫은 마음이 자꾸 올라와요. 그래도 이것만큼은 단 10분이다. 10분 못하겠나 라고 생각하고 휴대폰 탁 내려놓고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지금 이제 네. 선생님은 임용고시를 27년 전에 치셔서 이제 교사가 되셨고, 교사 중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지금은 이제 맡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어찌 보면 힘든 청소년 시절, 질풍노도의 시절을 맡고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랬는데요. 작년에 엄청 힘들게 했던 녀석 2명이 턱 나타나 문을 뜬 열고 돌아오는데 아직 철렁하는 거지. 그들이 방학 때 웬일이야 막 이러면서 개학하고 봐도 힘들겠구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 뭐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엄청 갑자기 이랬는데요. 정말 그렇게 변하죠. 예. 그게 이제 아이들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 네. 우리가 인연이란 말 알죠, 여러분? 인연. 자, 인이 뭐냐면 씨앗을 얘기해요. 씨앗. 그러니까 인이 여러분이에요. 인연 중에서 우리가 인연이었다. 그 사람하고 인연이었다 이러면 그 상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자는 나고 연은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연이었다 그러면 항상 인과 나와 남이 같이 동시에 인연인 거예요. 그래서 인을 뭐라고 하냐면 나라고 얘기해요, 보통. 그리고 이제 씨앗이라고 얘기해요, 씨앗. 연은 무엇이냐? 물, 흙, 바람, 비 이런 게 있어야 씨앗이 발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콩 씨앗이 있어요. 우리 콩이 그냥 그냥 접시 위에 놔뒀을 때는 그냥 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근데 요게 접시에다가 물을 딱 붓는 순간 조금씩 싹을 틔우기 시작해요. 그럼 연이 뭐예요? 바로 물이에요, 물. 근데 이거를 지하실에 넣어놓으면 싹을 안 틔워요. 빛이 있어야 싹을 틔워요. 햇볕이 뭐예요? 바로 연이에요. 근데 햇볕이 비추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냉장고 안에 있으면 싹을 못 틔워요. 냉장고 안에 물을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싹을 못 틔워요. 추워서. 따뜻한 온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또 연이에요. 그래서 지금 27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살아오면서 100명이 있다면 꼭 서너 명, 10명 내외는 꼭 나를 불편하게 했던 연이 있어요. 연. 그건 계속해서 생기기 마련이에요. 항상. 자, 여러분들이 지금 민들레가 있는데 여러분이 민들레라고 봅시다. 민들레인데 민들레가 씨앗을 한 1000개 이상 뿌려요. 그 민들레가 후 불면 날아가잖아요, 씨앗이. 그 중에 다 민들레가 돼요? 아니죠. 아스팔트에 떨어져서 도로에 그냥 죽기도 하고 물 위에 떨어져서 죽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게 조그마한 틈만 있는 벽돌 사이에 조그만 흙만 있는 그곳에도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민들레가 보이는 경우 있죠. 막 벽돌 사이에 이렇게 민들레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학생들을 만나고 내가 지금 환자들을 만나고 내가 지금 상담자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곳에 모든 사람을 다 내가 건질 수 없고 도와줄 수는 없다라는 걸 마음에 깊이 깨달아야 돼요. 선생님으로서 책임감도 있고 아이들에게 좋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아이들을 모두 다 케어할 수 없다라는 걸 먼저 아는 게 지혜예요, 지혜. 응? 내가 대하고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정말 80%만 나를 흠뜯지 않고 안티가 안 생겨도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100명 중에서 80%가 뭐예요? 60%만 나를 좋아해도 40%가 나를 미워해도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잘 살아보면서 나를 험담하고 나를 욕했던 사람보다 그냥 나랑 인연이 잘 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전화번호에 보면 10명에서 넘지 않아요. 그건 정말 힘들게 나랑 대치를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냥 무난하게 흘러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학생들도 나에게 힘들게 했던 학생들이 어느새 나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선생님 보고 싶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와, 인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친구들이 성장해서 바뀐 것도 있고
내 마음도 그걸 바뀐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로 인해서 발생되지는 절대 않아요. 싹을 틔울 때는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빛도 있어야 돼. 온도도 맞아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물, 온도 모든 게 다 맞아도 콩이 없으면 싹을 못 틔워요. 그 가장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콩이라는 거예요. 콩은 잠재적인 능력으로 말라 있더라도 결국은 물이 들어가고 온도가 맞으면 싹을 틔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그걸 저는 여러분의 본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거, 콩이 가지고 있는 본성. 완두콩 하나가 막 덩쿨을 이으러서 잭과 콩나물 보면 막 올라가잖아요. 그 작은 콩에 뭐예요? 잠재되어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여러분 안에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 중에서 인연이었다라는 마음을 꼭 기억해야 돼. 인연이었다. 이 친구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선생님 바뀐 것도 아이고 이건 인연이구나. 그 친구의 노력도 있었고 나도 노력도 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순간을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또 그 친구들이 갑자기 또 팍 나가고 또 성질머리 내게 하는 짓이 한다. 이것도 인연이구나. 응? 그 친구들의 문제도 있고 내 문제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걸 탓하는 순간 문제가 돼요. 내 탓이다. 무조건 내 탓이다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여기서부터 사람이 자꾸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 저 친구들은 안 돼. 여기서도 부정적인 마음이. 이거는 그게 아니라 다만 인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했지만 인연법이에요. 그 사람만 잘못한 건 없어요. 뭐든지 그래. 아무리 잘못해도 그 사람만 잘못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워해야 돼. 다. 그 사람은 집에 가면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어. 직장 나와서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 나에게도 문제가 있겠고 저 사람에도 문제가 있겠구나. 그러면 조금 물 흐르듯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 시간을 조금 두는 거예요. 결정은 내리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 어떤 여러분 걱정이나 고민이 딱 올라왔을 때 이거 저 사람이 저래서 그래요. 결정 내리지 말고 시간을 조금 두세요. 시간을. 지금 휴직을 하는 것처럼 시간을 조금 두고 내 마음을 되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연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친구들한테 잘하고 학생들한테 27년 동안 하면서 다 잘했다 하더라도 민들레 씨가 100개 뿌리면 그 중에 한 10개만 살아남는 것처럼 다 나를 좋아할 수 없어요. 다 인생이 감사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담자에게 상담 잘해줘도 다 민들레가 꽃을 피우질 않아요. 민들레가 슬퍼합니까? 꽃 못 피웠다고? 안 슬퍼하죠? 내년을 위해서 또 씨앗을 준비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뿌리잖아. 또 봄을 준비하는 거예요. 민들레도 그렇게 하는데 뭐. 오늘 제가 어저께 개화산이라고 산이 있는데 개화산에 갔다가 보니까 청설모하고 다람쥐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거의 지금 도토리가 거의 없어. 지금은. 작년 겨울에 있는 게 다 먹었잖아. 근데 한두 개가 보이긴 보여. 근데 그거를 이렇게 모으고 있더라고요. 모으고 이렇게 자기가 까더라고요. 배고픈지 까가. 사람이 가까이 가도 계속 가만히 까고 있어요. 그 도토리는, 그 청설모는 이 도토리가 한 개밖에 없네 하고 짜증내면서 깔까? 그렇죠. 아이고, 이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있네? 까는 거야. 아, 인간들이 다 죽어가가지고 진짜 배고파 죽겠네. 봄인데. 그러지 않아. 난 내 생각엔 그래. 물론 걔 마음을 내가 진짜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자기 하는 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보통. 봄에 다 죽어가가지고, 인간들이 다 죽어가가지고, 우리 먹으라고 먹을 것도 없는데, 하여튼 인간들은 먹을 거 많으면서 왜 이런 걸 죽어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통 우리는 생각하지, 사람들은. 근데 내가 볼 땐 다람쥐 청설모는, 그냥 있는 거 먹자. 생각하고 보이니까 그냥 까서 먹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청설모는 아까 전에 우리가 걷기 명상할 때처럼 생각이 별로 없어. 자기가 나무 오르는 거에 집중하고, 보는 거 집중하는 거야. 우리가 그랬잖아요. 걷는 데 집중하고. 하나, 둘. 자꾸 여러분 물을 때 생각하는 것만 집중했잖아. 청설모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사람 오면 피하고, 사람 없으면 자유롭게 놀고, 깡총깡총 뛰다니고. 너무 잘 살려고 하지도 않고, 너무 막 부자 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청설모를 보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귀엽잖아요. 청설모가 고민하고 하죠.
막 자기 다람쥐를 막 하면서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청소를 나 본 적이 없어. 항상 저처럼 안 그래요? 항상 발랄해 보면 항상 그래서 보면 항상 귀여워.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귀엽다라는 사람보다 성인들은 저 사람은 고민 있나 항상 걱정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학생들하고 27년 동안 교사로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 선생님은 이제 청설모처럼 아이고 학생들이 가까이 오면 아이고 그래 고맙다 하고 또 삐져가면 아이고 그래 또 인연이었구나 하고 30년 동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30년 하면 도트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제 편해지고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서 제가 타인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저 사람이 잘 되기를 행복하시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병원에 계시니까 환자들 보고 난 다음에 되돌아가실 때도 저 존재가 편안하시기를 이라고 한마디만 해줘요. 마음으로.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도 저 존재가 편안하시기를 하면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내가 듣잖아. 내가 가장 먼저 치유가 일어나요. 아셨죠? 그 기도가 상대방에 위한 기도지만 가장 먼저 듣는 건 내 귀야, 내 귀.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저 존재가 편안하시길 이런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 살아가면서. 좋은 학생들 많이 케어해 주십시오. 우리의 미래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